예. 박소산 선생님. 예. 예, 예. 저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저번에 이 가덕도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청에서 하여튼 저 기자회견을 하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춤을 췄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손상우 후보님이 함께 해서 같이 응원도 해주고 했었는데요. 뭐 여기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저는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 또는 이 정치인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치의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 지구적인 아니면 생명 또는 전체적인 평화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아까 뭐 개념에 있어서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원래 있는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부분들이라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자체가 진짜 이 근본적인 또는 우리나라에 과연 이 정치인의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솔직히 저는 계속 너무나 많이 의문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치인이 뭔지 우리나라에 진짜 진정한 정치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의문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평화의 날개짓을 해봤는데도 곳곳이 다 헤쳐지고 있고 삼척에도 마찬가지고 하동에도 지리산에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산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곳곳에 케이블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다 해양과 산이 연결해서 전부 이렇게 그런 어떤 관광의 놀이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부분 특히나 이제 이것은 뭐 정치적인 부분들에 아주 크게 결합이 돼 있어서 전폭적으로 뭐 이제 지금 뭐 여야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누가 그것을 그 무기로 이용할까라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형국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말한 대로 이게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가가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항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안정성이라든지 모든 것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여러 있다라고 많은 것들이 제기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 자체는 오직 정치적인 목적뿐만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 분들 말씀은 대체로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은 따로 지목하지 않고 혹시 지금 들으시면 정순옥님, 유한님, 단신님, 영희님, 형용님 그리고 방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신승철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로 참여하고 계신데 소리로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 중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잘 모르겠네요. 지금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네. 네, 제가 그냥 네네 누구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승철님. 예, 늦게 들어와서 이거 제가 좀 참여를 늦게 해서 죄송하고 일단 기후위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0.8m씩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남극의 대륙 위에 올라가 있는 빙상이 녹는다면 2100년까지 28m, 2050년까지 18m 해수면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근데 주류 제도권에서는 1.1m가 높아진다라고 호도하고 있어요, 상황을. 사실상 18m가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또 예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주 많이 생긴다 이렇게 또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경에는 원주까지 해수면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가덕도 침공하면 있을 법하지 않은 사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수면과 가까운 곳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망상적인 어떤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좀 그 말을 전하려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승철님은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철학을 공부를 오래 하시고 책도 많이 내셨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된 전도사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관련된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지금 말씀 좀 나누실 분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나욱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잖아요. 또 박소산 선생님께서는 가치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익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움을 쫓는 건데, 그게 이로움을 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좀 뭐 가치라는 말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익을 쫓는 거는 좀 더 덜 도덕적인 것 같고, 가치를 쫓으면 더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 이익, 욕망, 아주 초보적으로는 욕구,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가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포장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이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강길모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서 지금 여기 화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가 그 충원율이 79점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99%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대학 사회가 아주 위기감이 큰데,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좀 붕괴된다 이런 느낌이, 대전 이남 쪽은 다 이렇게 좀 붕괴된다 이런 느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떤 자기 실존적 위기감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익을 쫓는 분들이,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혹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나쁜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물줄기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할 건가, 그리고 실존적으로 그걸 뒷받침을 할 건가, 이런, 저도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만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에 편승해서, 선거철을 앞두고 그런 거에 편승해서 이렇게 빨리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좀 어르신들 앞에서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다른 어떤 노동에 대한 위기랄지 정의와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편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노동 문제가 풀리면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지고 그런 건데,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불편해져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더 불편해져야 되고 더 탈성장 쪽으로 더 감축해야 되고 더 불편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기 상황과 달리 이 위기는 편해지는 방향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득을 바라는 단기적인 어떤 사유 가지고는 기후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 편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더 불편해지는 방향으로 문명이 전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불편하네요,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어려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손상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손상훈님은 여기 계신 분들 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대충 다 반대하기 때문에 대체로 편하실 수 있는데, 이민아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렵게 결심하시고 오셨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또 현재 생각, 또 판단 이런 것들을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전체 얘기 들으면서 또 평소에 가졌던 생각 중에서 좀 미처 못한 이야기도 좀 더해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민아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정서적 지향은 가덕도 지키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며 제가 부경대학교 입학사정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애 첫 번째 직장은 컨설팅 회사고요. 백화점 서비스 모니터링을 전국 표준으로 가르쳐서 일 잘 못하는 사람 해고, 잘하는 업장은 승진, 이렇게 하는 살생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시인이 할 짓이 아니다 사표 내고요. 그 다음 간 곳이 경영대 원장 비서였어요. 모교의 경영대학 교수들, 경제학부 교수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셉션 벽 뒤에서 저는 비서로 커피 타고 재떨이 비우고 하면서 1년 반 동안 돈 안 내고 MBA를 들은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하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 다 와서 하는 강의를 제가 섭외하고, 이제 리셉션 준비를 하고, 그거를 반 듣고 나서 제가 5년 5개월 일한 데가 골프장입니다. 돈 쓰는 사람 뒤치다거리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항상 지목되던 곳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골프장 어떤 곳이냐면, 영남 최고의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 보라CC였는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뭐냐면 그냥 어독성 농약을 막 풀어 쓰지 않고 EM으로 막걸리 흑설탕으로 농약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미꾸라지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먹었어요. 직원들 40-50명이. 그리고 그 개똥벌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풍뎅이가 잔디밭으로 에어레이션 할 때마다 올라와서 그 새들 앉아서 먹을 때 공 치는 거 손님들 다 중단, 이런 걸 우리가 했거든요. 새 죽게 안 하려고. 말하자면 아까 질문에 다수가 원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이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의 목소리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미 법이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렸다면 이 또한 더 강력한 징벌적 법률이나 규제를 넣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학 등록률 이제 미달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직장 생활을 간 곳이 골프장 5년 5개월을 중단하고 전업작가로 살려다가 덜컥 취직이 됐어요.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이면서 아이들을 창의성과 가능성을 자기소개한 아이들을 읽고 뽑아주는 일인데, 그렇게 뽑힌 친구들이 전라도 남해안 그 벨트를 타고 대교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은 제가 설명해도 갔지만 유령 고담시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학생도 없고 인구도 소멸돼버린 지역에 지은 것이고, 지금 부산에서 원하는 건 제가 2010년, 12년 입학사정관 하던 시절에 65만 명과 재수생 10만 명에서 75만 명이 수능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부 보고가 2020년이 되면, 그러니까 10년쯤 되죠. 2020년이 되면 25만 명이 인구가 준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왜? 신생아들이 학령 인구가 되는 게 이미 국가 통계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전국의 학교가 폭망해서 그걸 밀어가지고 평토화시키지 않는 이상 교수 그대로 있고 학교 교실 그대로 있는데 학생은 25만 명이 줄어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 부양책이나 결혼 지원책이나 신혼부부 가정 주거주택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걸 그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인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미 출생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도록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구를 늘려서 대학생 만드는 일은 이주 여성과 결혼해서 아니면 외국에서 해외 이주 이민이 들어와서 결합 가정이 학령 인구가 늘어나는 수밖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원했던 것은 각급 대학이 어떤 평생학습 가치를 갖고 있는 곳들과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을 선취업 후 진학, 시민들의 평생학습,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영역에 환경, 생태, 교육, 인권, 다양성 이걸 교육하는 걸로 전환하라고 정부가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걸 중단하고 총장 직선제로 낙하산 인사를 안 치겠다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는데 말하자면 이 일련의 과정에 침묵하는 개인, 권한과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인구 소멸 때문에 가덕도 얘기를 꺼냈다고 핑계를 정치권이 대고 있으니까 그럼 더더욱 인구 소멸뿐 아니라 그렇게 생존해서 떠나지 않는 청년들을 이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 환경 속에 살게 하려면 당연히 이 또한 만들어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자는 것이고 부산은 당장 제가 사는 중구 영도구는요. 중구의 인구가 33,000입니다. 영도구가 10년 동안 12만 명이 줄어서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서면 진구의 인구가 27만 명이거든요. 한 구의 인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중구와 영도구가 합쳐지면.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합구가 되라고 하면 국회의원도 줄고 구청장도 줄고 모든 자치 권한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동남권 메가시티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우리 이남국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키워드 이익이라는 부분이 인구 소멸의 도시로 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인 건데 그걸 우리 이병철 시인님께서 말씀한 대로 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해서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그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냐라고 하는 게 분노의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전진택 선생님, 강길모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박태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공론화기구를 상설로 두자는 건데 그러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가덕도 찬성을 그냥 어쩔 수 없는 다수결로 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제 끝으로 그 부산에서 이렇게 인구 소멸로 50만 명이 최근 5년간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 제 입학사정관 8년 전 제자들이 352명씩 뽑아가지고 2년을 뽑았으니까 700명이죠. 그중에 저와 연락되는 100명 중에 50명이 타지로 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은 거의 자영업 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할 수 없이 막노동에 개인 택시로 가신다고 해요. 이제 월급 택시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더 많은 4차 산업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보통신 산업이나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실체를 내놓으라고 이제 손상우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실제로 이렇게 줄어든 인구 속에도 부산시에서 했던 일이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정치와 경제에 관심 없는 청년들을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억지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청년발전 조례도 만들고. 근데 여기에 청년위원장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대한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는 정성원이라는 친구인데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직전 부산대학교 총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젊은 세대가 필요한 기준을
그들이 살아갈 시대에 제시하게 해주는 쿼터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또 다른 22세기로 가는 질서가 이걸 요대로 그냥 우리가 요대로 나의 안정적인 질서, 거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도전하고 변화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배우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일까는 예,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사무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조금 뭐 공감을 표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는 그 신승철 선생님께서 그 기후위기 말씀하시면서 해수면 상승을 이야기하실 때 여기 주민분들, 여기 대부분 어민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분 중에 한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다가 변했다라고. 본인이 뭐 한 40년 정도 젊은 축에 드시는 분이신 거죠.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 중에. 네, 예전에는 뭐 이 정도의 파도가 왔을 때는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해수면 상승이 자기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예전 정도의 뭐 그 풍랑이 왔을 때 훨씬 더 큰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기후위기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이미 그것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들이 전 좀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이남국 선생님께서 지금 가덕신공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 뭐 경제 허브의 역할을 뭐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냐, 가덕신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저는 이걸 주장하는 분들도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설득력이 약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세트로 나오는 게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월드 엑스포, 그리고 그것이 또 확장되면 이제 뭐 메가시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또 2030년까지 월드 엑스포를 해야 되니까 공항은 지금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또 논리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여류 선생님께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분노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선거 기간에 제가 이제 뭐 TV 토론 같은 것들 뭐 많은 분들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 방송이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뭐 나갈 기회가 있고 한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좀 자각이 좀 있었고, 역시나 뭔가 좀 더 뭐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뭔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 스스로의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작용을 해서 충분히 분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분노를 좀 더 표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뭐 물론 냉정한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좀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민아 선생님 말씀 중에도 근데 저는 그 축소되고 있잖아요, 부산이. 근데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커진 배경에는 사실은 굉장히 근대에 와서 뭐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또 6.25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배경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사라지면서 조금 축소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회귀하는 것 아닌가? 복원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좀 축소되는 과정에 연착륙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들도 그런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고령화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기정사실화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부산이 축소도시로 간다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삼복도로에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저지대로 좀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나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좀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이동권을 엄청나게 제약을 받으시거든요. 평지에만 사셨어도 조금 뭐 동네 마시러 나가실 수 있었을 텐데 나가면 이 경사가 너무 심한 이런 것, 현관만 벗어나면 그런 걸 맞닥뜨리시니까 휠체어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철수를 시키고 그것들은 다른 좀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뭐 공원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축소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메가시티는 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도 예전에 뭐 이제 연방제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일종 연방제로 가는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지면서 부산도 지금 그렇거든요. 부산이 원래 해운대를 비롯한 이제 동부 상권이 이제 너무 이제 비대해졌으니까 이제 서부 상권 개발을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로 명지라든지 신도시들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양쪽 동과 서에 이제 극이 생기고 이 극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높아요. 주거 환경도 그렇고 주변에 뭐 보행 환경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흡수돼 보이거든요. 그건 KTX가 생긴 이후에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더 집중이 더 많아진 것. 마치 뭐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 같이 발전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게 결국에는 어떤 메가시티든 뭐 부산 자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지역의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통이 너무 안 좋은 지역은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보행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나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균형을 좀 맞춰갈 수도 있고, 또 지역으로 또 인구나 이런 것들 오히려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서 뭐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축소와 균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 기간에도 어떻게 보면 신공항의 대안으로서도 조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공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 국토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균형인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진짜 균형은 각 지역을 고루 보살피면서 이룰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공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한편으로는 후보님이시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산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나오면 저희가 대안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꿈꾸는 이런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생명정치라는 개념으로 저출산 대책이나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그 손사원님 말씀하셨던 축소라고 하는 것, 고령화나 인구 감소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전혀 다른 접근 방식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저희가 한번 같이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유정길 선생님이셨네요. 말미에 유정길 선생님께서 오셨고 유한님은 계셨는데 다시 또 얼굴이 이제 사라지셔서 그냥 인사만 좀 부탁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정길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하십시오. 소리. 예. 그럼 이따가 남아주시면 뒤풀이 때 따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저 손상우, 이민아 두 분은 이렇게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새로운 이렇게 고민거리들 던져주셔서 굉장히 풍부한 연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비산 연찬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화상 연찬회를 할 예정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의 1박 2일 오프라인 연찬회는 합니다. 그 달에는 이제 화상 연찬회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달 4월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4월 23일, 24일이 금토예요. 4월 23일, 24일 금토일 날
실상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제 실상사의 봄을 좀 만끽하면서 연찬도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올해 전체 주제를 아직 최종 확정은 안 졌는데 문명 전환과 정치, 혹은 문명 전환의 정치, 혹은 뭐 상생의 정치, 이렇게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 이야기를 1년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 이야기를 1년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4월 23일, 24일 연찬의 날짜도 또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아님은 꼭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강의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 발도로프 학교라서 지리산 실상사 연찬회 간댔더니 2시간 만에 회의해서 바꿔주더라고요. 덕분입니다. 야, 실상사 이름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지리산 실상사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연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박수와 함성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이제 지금부터 5분간 뒤풀이 하겠습니다. 혹시 못다 한 말. 유한님은 나가셨나요? 네. 나가셨네. 네. 아이고, 이거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연찬회를? 사발지목님? 예. 사발지목님, 이 지리산 연찬회는 연찬회를 한 거는 네. 한 5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중간에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빠졌다가 작년부터 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희 미래당 정책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신 유정길 위원님이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 뒤풀이지만 유정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들리는데. 마이크가 안 되시나 봐요. 안 들려. 오늘은 하늘이 하지 말라고 알리시네. 아니 얼굴만 보여주신 걸로도 대단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제 신경희님 오셨었는데. 예, 또 나가셨어요. 들어오시죠. 나가셨네. 아마 혹시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죠? 손상우 내일 토론회시죠? 네네. 정규재 후보하고 둘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소수정당 후보님들 토론회 못 보냐고 선관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전화했더니 이번 월요일 저녁에 잡혀 있는데 이제 후보님들이 아직 확정을 안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 듣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 방송으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아까 이무열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그래도 이 기회에 가끔씩 이렇게 연락하셔서 소통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수동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가덕도로 한번. 김장님도 한 말씀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네. 이제. 네,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거 뒤풀이가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뒤풀이를? 예. 지금 누가 더 버티나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늦게 들어와 박대수 버려가지고. 박대수 소장님이 한 방 끄면 다 그냥 파토 해체해야 돼. 네, 10시 1분 전입니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뭐 신승철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네,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내용을 못 들어가지고 좀 약간 아쉬웠는데 되게 분위기를 알겠네요. 되게 들어와 보니까. 아쉬워하셔도 충분히 좋은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선임이 와버려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이거 제가 오늘 연찬회 들으면서
그 여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내가 캄보디아 킬링필드 갔다가 바로 사산평화공원을 달려가고 강정 얘기 듣고 소성리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서 행사 진행을 하고 이랬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왜 이 손상호 선생님 다음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가덕도 개발 찬성적으로 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나. 이렇게 좀 그러네요. 손상호 선생님 부럽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배경이 있어. 저는 저 이민아님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진짜 용기 있게 해서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뵙겠네요. 그 저기 연찬회 때 예, 그때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을 어떻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에 다니는 게 겁이 나요. 제가 박철 목사님하고 이성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집회 정말 자주 갔거든요. 같은 편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런 말을 했다며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나갑니다. 네, 이제 네, 열심히 안녕히 다음에 다녀오세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로 올리든지 하여간 볼 수 있게끔 할게요.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네. 네. 쉬세요.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반대하고 싶어서 말을 주변에 못 하겠다고 그러던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말을 못 꺼내겠다고. 네네, 저한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목소리가 단체는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네. 단체가 반대라서 못하는데 후원은 해주겠다고 돈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아이고, 좋아요. 나는 좋아요. 뭐 주말에도 보고, 뭐 또 보고, 뭐. 여리 선생님.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